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주식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허니문 랠리입니까?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실은 오늘이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3월, 6월, 9월, 12월 이 각 분기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칩니다. 트러플 위칭데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딱 그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현물에서의,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도 중요하지만 선물, 옵션 쪽에서의 또 치열한 공방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걸 좀 빼고 하루 자체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내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9월물이겠죠. 여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날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허니문 랠리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6% 이제 가까이 넘게 올랐었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이게 이제 4월까지만 해도 9개월 연속 순매도를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5월부터 약간 바뀌더니 6월은 채 며칠도 안 돼서 지금 3조 원 넘게 거의 한국 증시를 폭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결정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론가님이 항상 네.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증시는 항상 네. 두 개를 봐라. 네. 수급과 재료. 네. 뻔한 이야기긴 한데 그 수급과 재료에 맞춰보면 일단 수급 쪽에서는 그동안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던 이제 외국인들의 귀한 정도가 아니들이죠. 그 외국인들이 이제 급한 한국 주식 매수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냐를 찾아보는 것이 재료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매크로 쪽에서는 원화 강세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환율이 1,450원, 1,500원 간다, 막 이제 외환위기 터진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오르기는커녕 그러니까 원화 강세, 떨어지는 국면이 나와서 오늘은 좀 오르고 있지만은 1,300원대도 깨질 수 있다. 이만큼에 대한 원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변동과도 상관없이 이 환차익만으로도 거의 벌써 5%, 6% 이상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화 강세의 매력이 좀 컸고 더 중요한 건 아마 이 신정부에 대한 주가 부양 정책, 신정부가 앞으로 펼쳐질 K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역시 이제 지주사 등등 그러니까 저PBR들 이 저평가의 해소 방안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불공정한 부분들, 게다가 배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원화 강세를 통한 이 환 쪽에서의 상당한 매력과 함께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어떤 새로운 신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인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지금 신정부의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국거래소 방문을 했잖아요. 네. 취임하고 외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간 곳이 한국거래소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배당 촉진제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번에 등장한 이제 신정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주식을 잘 되게 주식을 잘 되면 큰 유동성들의 물길이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돈이라는 거는 너무나 똑똑해서 잘 되고 벌리는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이게 계속 사도 3년, 10년 똑같은 2,000선이면 거기 왜 주식을 가겠습니까? 집값 부동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K 주식시장을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잘 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불투명과 불공정에 대한 제거입니다. 이게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겠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한 번에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엄벌주의 과태료 벌금 징역형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워딩은 주식을 통해서라도 이 배당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된다면 유동성이 한국 주식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배당이라는 의미가 가령 이제 어떤 돈이 생겨요. 돈이 생겨서 내가 뭘 사려고 할 때 저기 저 카메라를 이제 산다고 쳐봐요. 근데 카메라를 사면은 이제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도 사는 이유는 저 카메라를 이제 어디든가 렌탈을 해주면
분기마다 은행 이자율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돈들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저 카메라 사서 렌탈이라는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놓고 이게 주가도 떨어지는데 중간에 배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국 주식, K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불공정, 불투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 재평가를 하면서 이 와중에 배당이란 부분을 통해서 뭐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통한 어떤 캐시아웃들, 그러니까 이걸 통한 어떤 이퀴티,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배당 성향 35%입니다. 이게 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배당 성향을 쉽게 이야기하면 번 돈에 기업이 번 돈에 얼마를 배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배당 성향은 22%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은 기업이 번 돈의 한 뭐 22% 정도? 이제 이거밖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 액수가요. 네. 참고로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요. 네. 중국이 우리가 뭐 중국 증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도 30%가 나오고요. 신흥국 평균이 34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2%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K 증시의 배당 또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성향이 너무나도 낮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당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 성향을 35%까지, 뭐 이게 신흥국 평균이거든요.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방안을 좀 고려해 보겠다. 그 대신 그렇게 할 경우엔 혜택을 줘야 기업들에게도 이제 유인이 될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혜택, 뭐 세율이라든가 법인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신정부의 방침이고요. 실은 이제 전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당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세금을 깎아주는, 뭐 세율을 조정해주는 이런 방침으로 이제 배당을 좀 독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당초에는 오늘이 실은 상법 개정 본회의 처리 날이었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어제 원래. 목요일 날, 네. 오늘이죠. 오늘 오늘 원래 하려고 본회의 했는데, 처리를 하려고 네. 했었는데 네.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런 뭐 대법원 어제 증언법 처리를 한 등에서 거죠. 그냥 안 하기로 일단 예. 다음번에 이제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때 시장의 좀 반응을 보면 얼만큼 지금 시장이 이 상법 개정에 거는 기대가 크냐면 당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처리 안 한다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라고 할 때 일부 지주사들이 그 소식 기점으로 거의 완전 낙폭을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분들도 지난 정부에서도 하려다가 이제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안 되는 건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시 또 지주사들이 이제 난 것이 상법 개정은 아마 이재명 정부의 이제 신정부의 아이콘, 뭐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지는 않겠지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그러니까 그날 상법 개정이 연기됐다는 걸 했을 때 시장에 좀 실망감을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도 앞으로 정부가 펼치게 될 이 불투명, 불공정에 대한 시정 부분, 이 저평가 해소 방안에 정말 기대가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 오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상법 개정부터 처리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동학개미 분들도 좀 한숨을 놓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이 늘 그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나 법 이런 거에 더불어서 어제 뭐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불공정, 불투명이 없어지면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긍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예. PBR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오늘 우리 한국 증시 문 닫았을 때 모든 기업들 뭐 다 팔았을 때 그 비율입니다. 적어도 한 배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근데 한 배가 안 되고요. 현재 그렇게 많이 지금 최근에 한 6% 정도 올랐는데도 0.9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배 정도만 되라. 한 배만 돼도 이게 3,100 요 정도 선에서 맞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요번에 이제 신정부는 5,000피를 이야기하지만
5,000P라는 게 4,000P를 가야 5,000P를 가고 4,000P는 또 3,000P를 가야 4,000P를 가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고점은 3,316이었었는데 이 3,000P는 일단 못 가라고 했을 때가 PBR 1배입니다. 그러니까 PBR 1배까지만 쭉 간다면 3,000에서 3,100 정도는 일단 첫 번째 고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별히 기업들의 어떤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자체적인 저평가 해소만으로도 일단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에 상법 개정 처리가 되고 현재의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가 오게 된다면 일단 한 번은 돌파하고 후퇴할지언정 한 3,000에서 3,100선까지는 한번 일단 열어두고 이제 가볼 수 있겠다. 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네, 때문에 네.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PBR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대만의 증시가 2배입니다. 10년 평균 2배. 그러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대만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뭐 못 가라는 법은 없겠죠. 뭐 4천이도 5천. 일본이 실은 저평가의 달인이었었고 우리랑 비슷한 구조인데 거의 8년에서 10년 밸류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 1.4배, 1.5배 정도가 나오고 나스닥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까지는 안 받아더라도 적어도 한 1.4, 1.5배 정도까지는 PBR을 받는 것을 일단은 기업 이익 외에 저평가 부분에서는 좀 가장 좀 먼저 필수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혹시 좀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정도 받죠, 당연히. 네, 예. 걱정을 하지만 일단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상향 곡선을 그릴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물론 거네요. 떨어지기도 네. 하고 지금 매일 올라가지고 뭐 매일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떨어졌다 오르는 건데 일단 갈 수 있는 시장에서의 영역은 PBR 1배 영역 3,000, 3,100 사이를 1차 목표치로 일단 보고 있다. 거기까지 달성하면 좀 뭐 쉬어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국면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런 요인들이 있고 외부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입니까?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모순되죠. 왜냐면은 어떻게 협상됐는지 그 내용을 보면 만족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니었었거든요. 확실히 중국이 갖고 있는 이 히토류라는 무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막 그런 치열한 관세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또 히토류 수출 통제를 꺼냈고요. 조금 버티다가 지금 한 달 반 버텼는데 벌써부터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히토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차를 못 만들 정도다. 이게 뭐 단순히 전기차 뭐 이런 쪽만 아니라요. 우리가 말하는 위성, 뭐 우주선 다 히토류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런던 실무진 협상도 히토류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관세는 이제 추후에 논의가 된 거였었고요. 근데 일단 오피셜로 나온 협상 내용이 6개월간 풀어준다요. 그렇죠. 시한을 네,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쉽게 주기는 싫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뭘 얻어갔냐? 우리는 반도체일 줄 알았는데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비자 취소하는 거 그거 원복시켜주겠다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좀 히토류 쉽게 가고 대신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규제 이걸 풀어줘야 우리의 하이닉스, 뭐 우리의 소부장, 삼성전자도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에 대한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간밤에도 뉴욕 증시도 좀 실망을 했었고, 저 역시도 왜 반도체 얘기는 안 나왔지? 오히려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뭐 전략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만으로 보면 시장은 좀 불만족스러운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네. 히토류도 언제 다시 꺼낼지도 모르는 거고 반도체는 또 아예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다라고 하니까 뭐 이면 합의가 있었나? 반도체 부분을 좀 풀어주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뭐 내용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퍼 시리즈에서 블랙웰 시리즈 가니까 호퍼 시리즈는 막더라도 블랙웰 시리즈 중에서 좀 저사양 칩을 허용을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뭐 시중에 소문들이 돌고는 있는데 오피셜로만 나온 부분으로서는 뭐 그리 썩 만족할 만한 실무진 협상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럼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전략적인 카드를 지금 남겨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무역 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 잠깐 이렇게 봉합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두 명 모두가 다 탑다운 방식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는 탑다운, 절대 실무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걸 내려가야 되겠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도 공산당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역시 탑다운. 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안별로는 이제 히토류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역시 위안화 절상과 관세. 이 마지막 바터, 이 마지막 협상 카드가 미중의 어쨌든 1차 라운드, 1라운드의 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적어도 달러당 7위안은 깨서 뭐 6.8위안 정도까지, 6위안대로 좀 위안화를 강하게 만들어 싶어 하고 중국은 절대 그걸 용인을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압박에 시진핑 주석도 시진핑 여기 공산당도 지금 굉장히 내수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관세를 크게 깎아주는 대가로 저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부분이 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결국 그 마지막의 끝판왕은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우리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네. 관련이 돼 있잖아요. 7월 9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유예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4월 9일에 3개월 90일 유예니까 이제 7월 9일 10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유예가 지금 150국가 중에 지금 체결된 데는 영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연방법원도 일단은 1심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심은 일단은 자기네 판결 전까지는 상호관세는 또 그러니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헷갈리게 우리를 좀 만든 겁니다. 막아놨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일단 2심에서는 연방법원 2심에서는 자기네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하는 관세는 다 오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 뭐 금방 끝날 수가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거 잘 할 텐데 뭐 필요하다면은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좀 애매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예할 수도 있는데 추가 유예도 가능하나 필요 없다. 그 전에 자기는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와 좀 중요한 말을 한 게요. 한국과 일본과 한국은 2주 내에 자기가 서한을 보내서 요구사항과 함께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2주 내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담는 것들을 이제 통보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근데 일본은 이미 꽤 왔고 이제 이시바 총리와 됐기 때문에 연속 소상이 있을 텐데 우리의 향후 2주는 좀 다른 2주잖아요. 신정부가 지금 됐고 신정부 협상팀은 아직 못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2주 내에 한국과 일본에게 자기의 뜻을 담긴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약간 좀 이게 뭐지라는. 근데 오늘 주식시장을 또 보면 빨리 끝나겠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내주고 우리가 조선은 얻어오고 그래서 지금 조선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또 급등세를 타고 있고 뭐 그렇거든요. 방산주도 함께 오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2주 내에 한국과 일본에 자기 뜻을 전달하겠다는 요 말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말 거치고 나면 캐나다 G7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게 되고요. 그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 이시바 총리가 다 있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좀 어느 정도의 만남이 좀 이루어진다면 요 말의 또 전언과 향후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뭐 톱다운 수장끼리 만나는 것이 가장 또 직설적으로 알아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함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만남도 좀 지켜봐야 네.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뉴욕 증시는 다 떨어졌네요. 그게 이제 예. 뭐 기대를 한 이틀간 끌었잖아요. 그것도 또 그리고 막 잘 된다 해서 올려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히토류도 6개월 정도였었고 그리고 반도체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이제 중국
뭐 유학생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예, 그 비자 취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약간 좀 실망스럽지 않았었나라고 해서 좀 김이 빠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뭐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이런 산업적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큰 게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는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12일 날 한다고 했다가 14일이라고 했다가 이게 또 22일로 연기가 좀 됐어요. 근데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시간 오래 끄는 걸로 좀 이게 몇 년째 끌고 있는 거 이제 드디어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왜 또 연기하지? 그냥 이번 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지. 근데 현재 테슬라 측은 2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도 테슬라가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만회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향후에 또 하나 산업적인 섹션으로 본다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드디어 이제 세상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이제 그 차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좀 다음 주 22일 날은 또 한 번의 큰 이제 세계에 떠들썩한 뉴스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동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이게 좀 글쎄요, 이게 좀 크다면 아주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계적으로 클 것 같은데 현재 내용이 먼저 나온 것이 미국 국무부에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이제 가족들, 그 미군 인력들과 혹은 미국 관련한 이제 공무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의 철수를 일단 권했다 하고 비필수 인력들도 미국으로 돌아와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전체에 있는 군인 가족들은 이제 미국으로 철수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봤더니 유가가 거의 4.8%, 5%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됐고 내용은 당초에는 이제 4월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이란과의 핵 협상이 뭐 계속 진행되면서 3차, 4차, 5차까지 하고 이제 6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맨날 또 립서비스로 잘 된다 했다가 5차부터 좀 잘 안 된다고 또 나오더니 이제 6차가 거의 빠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란 쪽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 뜻대로 안 한다면 뭐 가령 좀 강력 발언들 타격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쪽도 이제 좀 상당히 전열을 좀 갖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군인 가족들 또 비필수 인력들이라든가 이 미군 중동 지역의 공무원들의 가족들을 철수 명령이 내린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발끈했거든요. 이란 끝까지 한다면 뭐 각오해라 이런 식이어서 만에 하나 이제 이게 뭐 촉발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일들 중에서 좀 높게 잘한 걸로 평가되는 게 일종의 반값 유가입니다. 한동안 120달러였던 WTI 기준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80달러 하다가 트럼프 집권하고 57달러까지 50달러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미국인들은 이게 기름값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가스 가격이. 이게 떨어지니까 물가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CPI 같은 경우에도 그제 나왔던 2.4%로 이게 뭐 관세 난리통인데 물가는 뭐 생각만큼 안 오르고 있는 것이 유가 자체를 엄청 끌어내렸기 때문인데 지금 이 이란 쪽에 중동 불안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69달러.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밤 내일 다시 배럴당 70달러로 올라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반값 유가 만들어서 석유 다시 시대로 돌아가고 물가 잡고 그러면서 금리 내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관세에 대한 그 트럼플레이션과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 트럼프 입장은 굉장히 공궁스럽게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치 상황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유가를 좀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유가가 이 상황에서 다시 80달러 간다? 그럼 이거는 물가 상승의 악몽이 또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유가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코스피는 보니까 2,920으로 끝났네요. 네, 그 말씀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